게 있어가지고 요거 내용을 좀 다루다 보니까 아마 요 내용으로 지금 저의 그 부분을 다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선은 구글에서 최근에 S200이라는 방법론을 발표를 했고요. 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에 좀 맞춰서 그다음에 이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S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지역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그 공간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도시다, 아니면 뭐, 아직 비도시 지역이다, 시가용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개념적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순수하게 데이터만 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지역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한번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를 이 구면 격자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격자화 시켜가지고 여기에 이제 구글 내부에 이제 POI라고 해가지고 각 위치별로 있는 다양한 그 저희 가게라든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 레이어로 쌓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것을 이제 구글 S20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전 세계를 단일한 어떤 모델로 레이블링 없이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한번 맞춰서 우리도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희 한국 데이터에 좀 맞춰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구글에서 우선 이 POI 데이터가 내부 데이터다 보니까는 개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핸들링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결과물만 봐야 되고 그 과정과 이제 분석 과정을 다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분석 과정도 이해하고 좀 변형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에 이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공간 분석에 대한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같은 이제 사전에 이제 계획가들이 계획한 어떤 상업지구라든가 주거지구 이런 주거 지역 같은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레이블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주도 학습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만 보고 어떻게 이제 레이블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우선은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희도 내부에서는 AI 베이스드 데이터들, AI 레디 데이터셋을 만들 때 지역 데이터들은 대부분 격자 데이터를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이유는 격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균질하게 생겨 있다 보니까는 행정구역이나 이제 법정동 같은 이제 행정 체계로서 만들어진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AI 입장에서는 해석하기가 편하고 그 공간적 위계를 설정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자라는 공간을 만들고 나면 그 격자 안에 데이터를 실어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실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뭐 이미지 분석 많이 하시겠지만, 네, 하신다고 하면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만약에 뭐 256 by 256 픽셀의 이제 이미지라고 하면 256 곱하기 256 한 다음에 RGB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색깔 데이터 레이어가 쌓이는 형태가 이제 3차원 데이터 셋이잖아요. 그럼 이제 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격자 하나를 하나의 픽셀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100 바이 100이다 하면은 100m짜리 격자를 이제 100개를 쌓은 거니까 10kg, 10kg짜리 이제 하나의 이제 공간에다가 그 위에 이제 데이터를 레이어로 RGB 쌓듯이 어떻게 쌓을 거냐라는 게 이제 피처 채널화거든요. 이 피처 채널화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와 같은 3차원 데이터로 공간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POI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는 그 좀 다양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주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상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레이어 계층으로 해가지고 개수를 세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피처 채널을 만들었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격자 데이터에
한 130여 가지 이제 데이터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이 격자에 이제 뭐 10대 여성은 몇 명이 살고, 뭐 30대 남성은 몇 명이 살고 하는 이제 부에서 발표하는 이제 주거 인구 데이터도 있지만, 거기에 뭐 직장 인구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주택의 시세, 주택의 거래 같은 정보들도 들어갈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데이터라든가, 뭐, 그 다음에 뭐, 교통카드의 소비, 그 다음에 뭐, 이동,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제 레이어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되게 다양한 채널의 데이터들을 이제 이 격자 위에 올릴 수 있는 데이터셋, 3차원 데이터셋이 공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3번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게 최근에 그 저희가 나노바나나라고 아시겠지만 이제 이미지 관련된 생성 모델들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미나이에서 나노바나나라든가 지금 오픈 AI에서 이제 젠 이미지 2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에 지금 저희 보고 계시는 이제 PPT 자료도 노트북 LM에서 나노바나나 계열에서 이제 이미지 생성을 했는데 굉장히 잘 생성을 해주지만 동시에 이제 해석도 되게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하는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MA라는 이제 학습법이 마스크드 오토 인코딩이라는 이제 학습법이 이제 발표가 됐고 그게 최근에 23년 이후부터 거의 모든 이미지 학습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거의 이제 그 정답지처럼 가고 있다 보니까 이 방식으로 요것도 이제 동시에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이 알고리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딩 추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AI 영역에서는 대부분 인간과 다르게 인간들은 좀 명확한 그 정의를 좀 중요시하지만 실은 인공지능들은 좀 벡터화된 인베딩을 추출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말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이런 인베딩을 추출을 통해서 그 인베딩의 벡터 방향성이 다르다거나 벡터의 뭐 포지션이 다르다거나 크기가 다르다거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미세한 문맥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인베딩으로 이제 추출해서 벡터화해서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차원 공간 안에 이제 벡터 데이터라는 형태로 추출이 되고 나면 거기서 이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들은 뭐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평이한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비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순수하게 공간을 하나의 이미지 맵처럼 3차원 데이터로 변경을 했을 때 그걸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공간을 구분된 벡터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구축한 그 지금 깃허브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보시면 국내를 전부 다 이제 100바이 100 격자로 만들었고요. 하나의 데이터셋을 저희가 이렇게 N8846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네, 요 M884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미지 셋하고 똑같습니다. N이라는 건 이제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8 곱하기 8이라는 건 이제 100바이 100 격자를 가로 8개, 세로 8개를 만든 거고요. 46개가 이제 저희가 46개 채널을 만든 겁니다. RGB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 뭐 거주 인구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직장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택의 수에 대해서도 단독주택이 몇 개인지가 한 레이어가 들어가면 그 다음 레이어에는 이제 아파트가 몇 개인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레이어가 들어가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좀 공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치 인베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뒤에도 있나요? 잠시만요. 네. 저희가 그 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미지 분석 기법은 그 방식 자체가 그 CNN이라고 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기술의 한계가, 한계가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저희가
커널이라고 했나요? 필터라고 했나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정보들을 이제 맥스풀링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축약을 해서 결국에는 이 이미지에 있는 핵심 아이덴티티를 찾아내서 이 이미지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게 뭐 고양이가 있는지 뭐 사람이 있는지 여기 어떤 정보들이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인식 방식의 한계점이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집중된 그 주제에는 굉장히 CNN이 탁월한 성능을 보이지만 그 주변부, 그다음에 맥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가령 뭐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커튼이 있으면 커튼이 지금 왼쪽으로 바람을 흔들리고 있는 건지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있는 건지 이게 CNN이 바라보는 주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었고 실은 그런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하게 된 게 VIT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저닝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LLM에서도 실은 그 RNN이나 LSTM 계열에서 과거에 좀 오래된 시계열들을 잊어버리는 문제들을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제 어텐션 모델로 변형을 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동시에 조회해서 이야기를 텍스트를 이끌어 나가듯이 이미지 안에서도 모든 픽셀이 트랜스포머 형태로 인식을 하게 되면 어텐션 모델을 통해서 내가 모든 픽셀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주의 깊게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VIT가 도입된 지는 좀 됐고요. 그 VIT 방식으로 이제 도입이 되다 보니까는 어텐션 모델의 특징이지만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대한 이제 패치 인베딩을 통해 가지고 얘가 이제 가로 세로로 어느 위치에 상대적으로 있는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패치 인베딩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모델링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8 곱하기 8의 46짜리 이제 다양한 위치의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이 마스크드 러닝이라는 부분은 지금 VA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즘 이제 LLM에서 비전 LM이라고 해서 VLM이라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모델들이 이제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하면은 이미지를 좀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개념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도입이 되고 나니까는 그 다음 했던 게 이제 학습 라벨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텍스트를 읽게 되는데 그 텍스트를 딱 한 바퀴 돌게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바퀴를 도는 게 아니고 딱 한 바퀴 학습을 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무엇을 학습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가 AI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 학습이나 이런 거 해보시면은 라벨링이 굉장히 고역입니다. 정답지를 알아야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한 이제 경사각 학습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로스 펑션이 정의가 되고 정답지가 있어야지 비교가 되는데 정답지를 뭐로 하는지가 항상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LLM 같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답지가 이제 텍스트를 가리기만 하면 뒤를 없애면 정답지가 바로 결정이 되는 아주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이제 MA라고 하는 새로운 학습 기법을 이미지에서 제시했고요.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이다 보니까 전체 이미지의 그 패치, 저희는 이제 이걸 픽셀로 학습한 건 아니고 이거 패치라고 했었는데 이 패치 하나하나당 25%의 패치만 남겨놓고 75%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게 이제 VLM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가리고 보여주듯이 이미지에서 이미지의 75% 패치를 가려놓고 이 나머지 패치를 25%를 보여줄 테니까 맞춰보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MA 학습법이고 이 학습법을 통해서 이미지들의 속성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이미지 학습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오토인코더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 부분이 없어서, 이미지가 있으면 다시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차원을 굉장히 많이 축소해서 축소된 임베딩 영역으로 줄인 다음에 다시 이제 키워가지고 여기 이미지가 나오는 혹시 뭐 우리 항공 영상 같은 거 많이 하시면 유넷 모델 같은 거하고 되게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차원을 축소해서
요 영역에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차원을 축소해서 인베딩을 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다시 이미지를 생성하는 요 과정을 학습하는 백프로포게이션 과정을 거친 게 오토인코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이미지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25%의 이미지가 있는 것만 입력을 하고 최종 나온 이미지는 75%가 다 나와 있는 이미지를 학습하게끔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 인베딩 영역 안에서 이제 충분히 그 관계를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오토인코더의 방식을 쓴 건 아니고, 요 과정의 모델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 모델로 변경을 해서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오토인코더는 이제 인코딩하고 디코딩이라고 하는 두 개의 레이어가 생기는데, 인코딩은 이미지를 입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저차원의 벡터 형태를 추출하는 데까지의 역할을 하고요. 다시 그 저차원의 벡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압축되어 있는 정보인데,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고차원의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걸 디코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최종 중간에 요 차원이 축소되어 있는 요 차원의 인베딩 데이터를 구하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는 요 차원을 축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헤비한 모델의 인코더를 쓰고 있고요. 다시 학습만을 위해서 라이트 디코더를 이용해서 최종 이미지, 마스크드 되지 않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되게 지금은 거의 정석처럼 이미지 분석 분야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씩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저희가 이제 행정 데이터를 텐서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벡터화 했다고 지금 저희가 이제 다차원 벡터로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코드에도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부모셀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픽셀 위에 총 8개 하고 8개 이제 가로 세로 픽셀을 하나의 이미지처럼 하나의 패치 구조로 가져갔고요. 여기에 총 46개 이제 데이터를 얹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 격자 체계라든가 이런 거 두고 입력 채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구 정보, 주거 정보, 종사자 정보, 그다음에 용도, 그다음에 교통 정보, 이주 같은 이제 46개 통계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각 요소별로 뭐한 8개에서 뭐 10개까지도 이제 데이터들이 좀 분해가 돼서 다른 채널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를 만들었고, 하나 이제 특징이 제가 지금 모델 올린 거 이미 학습되어 있는 그 인코더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만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도권이 11,000개 정도의 이제 부모셀로 만들어졌고요. 부모셀은 이렇게 겹치게끔, 한 픽셀당 이동하면서 겹치게끔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실은 그 구글에서는 PY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전부 도시 데이터만 학습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수도권을 완벽하게 그 8x8 격자로 해가지고 다 수도권 그 도시만 학습하기에는 조금 데이터 양이 적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전수 지역을 다 학습을 하되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패치가 거의 대부분 다 비어 있거든요. 널값으로 비어 있는데 이걸 학습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패드 처리해가지고 이제 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에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게끔 하는 방식으로 마스킹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패치 인베딩, 차원 압축,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토 인코더에서 이제 인코더 부분의 역할인데, 실제로는 인코더의 오토 인코더 방식을 쓴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그, 저희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원시 데이터가 이제 패치 64개, 46개 채널인데, 46개 채널에 8x8이니까 64개 패치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64개 패치와 46개 채널이라는 데이터는 그냥 입력될 때는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그냥 다 무차별적으로 이제 같은 데이터 차원으로 입력이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치에 대한 정보 체계가 없습니다. 얘가 내 옆에 있는 픽셀인지 저 멀리 있는 픽셀인지 이제 가로로 세로로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지를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LLM 모델에서도 저희가 그거를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제 사인 코사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상대적 거리감을 느끼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합쳐서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 패치가 들어갈 때
요 한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데이터가 요 패치되어 있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같이 합쳐져서 하나의 세트 데이터로 인풋이 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코더 내부 같은 경우에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텐션 모델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텐션 모델은 저희가 이제 쿼리키 밸류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쿼리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패치가 이렇게 있을 때 아까 25%만 남아 있고 75%는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려져 있는 75% 위치에 한 그 100바이 100짜리 격자 위치에서 본인이 나에 대해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나한테 가장 많은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 픽셀은 누구일까요?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걸 이제 저희가 쿼리라고 하고요. 그 쿼리라는 거는 자신의 정보를 던져주는 겁니다. 현재 나의 포지션이겠죠. 대부분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나의 포지션 정보를 던져주면 이제 그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다른 픽셀들, 이제 포지션이 인코딩되어 있는 모든 그 픽셀의 데이터들이 네. 뭐라고 하시는데? 네. 쿼리를 받으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키값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키값하고 연동이 돼서 계산이 된 결과가 이제 밸류라고 하고요. 그 연산 자체는 각각의 이제 픽셀이 갖고 있는 키값하고 네.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각각이 가지고 있는 키값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보낸 쿼리 값하고의 이제 벡터 유사도를 계산을 한 결과가 이제 값이고, 그 유사도에 따라서 이제 밸류 값이 측정이 돼서 이제 던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데이터가 학습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이미지 데이터가 학습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각각의 픽셀들끼리 내가 지금 48개의 계층 정보가 있는데 나에 대한 정보를 결정하기 위해서 누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할래? 그리고 누가 나한테 어떤 정보를 줄래?라고 이제 손을 들어봐라고 하면은 이 어텐션 모델이 서로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한 20%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저 멀리 있는 친구가 뭐 10%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인포메이션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어텐션 모델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셀프 어텐션이란 건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원래는 예전에 인코더, 디코더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인풋되어 있는 지금 이 8 x 8에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그 페어런트 패치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8 헤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나하고 관련 있는 거 손들어봐 라고 했을 때 가령 나는 색깔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럼 가령 48개 패치 중에 나는 주거 인구는 내가 너한테 관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너의 직장 인구에 대해서는 나는 관여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차원에서 이제 관련도라는 걸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개 헤드를 쓰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다양한 방향에서 이 어텐션 모델을 이제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트헤드 셀프 어텐션으로 지금 아마 6개 레이어의 어텐션 모델이 이제 쌓이는 형태로 생각보다 굉장히 큰 가중치 폭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레이어를 쌓을 때 요 헤드 개수를 늘리는 만큼 실은 쿼리키 밸류의 이제 그 벡터 크기를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커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모델을 만들었고, 이 6레이어 인코더 모델에다가 디코더 모델은 되게 가볍게 2레이어 디코더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코더는 어차피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안 쓸 거기 때문에 디코더에 무게를 싣기보다는 인코더가 굉장히 다양한 그 아까 보셨듯이 8개 차원의 8개 방향성으로 이제 어텐션을 할 수 있고 그게 6번의 레이어를 거치면서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다양한 관계들을 좀 가중치 안에 실을 수 있게끔 하는 인코더, 헤비 인코더 방식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최종 아웃풋, 이 중간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이제 압축되어 있는 벡터 덩어리를 가지고 요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머지 75%가 차 있는 이미지를 얼마나 잘 출력해내느냐 이런 형태로 이제 디코더가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이미지랑 비교해서 결국에는
틀릴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 디코더나 인코더는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실제 이미지하고는 다 다른 정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46개 패치에 들어있는 정보하고는 다 다른 정보가 나올 거고, 그 다른 정보에 대한 백프로포게이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중치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빠르게 학습이 되게끔 구성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MA에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그거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과정에서 노리는 목표는 정확하게는 이 인코더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46개 패치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8x8짜리 격자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주면 요렇게 임베딩 데이터를 떨궈주는 요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실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네, 디코더 출력부에서 이제 원본 정답하고 이제 패치를 통해서 학습을 한 거고요.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가중치 학습법이랑 백프로포게이션이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최종 인베딩 벡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계를 얻게 되는 거고요. 이 학습이 완료된 인코더, 요것만 이제 뽑아내가지고 저희가 가중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새로운 인풋을 넣게 되면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이제 256개 차원의 이제 단일 코어 벡터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얻으려고 하는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은 그 모델 코드 소스를 리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이게 8 x 8이기 때문에 8 x 8의 데이터가 모두 합쳐져서 256으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8 x 8 곱하기 46이라고 하는 정보가 256개의 이제 플롯 데이터로 구성이 돼서 편하게 보시면 256 차원에 있는 어떤 하나의 벡터, 이 점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벡터를 가지는 정보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동일한 공간 안에 점좌표 또는 이제 벡터 좌표계로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요 안에 들어가 있던 수많은 정보들은 무시하고 이 벡터 공간 안에서만 무언가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200에서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절차상으로는 다 동일하게 또 쫓아갔고요. 이제 구면 그 격자 체계 쓰시는 거를 저희가 국내에서 좀 쓰기 편한 100바이 100에 이제 이 행정안전부인가요? 행정부에서 그 제공하는 그 주거 인구 데이터인가? 그 분기 단위로 나오는 그 격자 데이터랑 똑같은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데이터를 활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입력 데이터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POI, POI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뭐 위성이라든가 뭐 이런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전부 이제 구글 내부에 있는 데이터라서 저희는 국내에서 좀 구하기 쉬운 행정 및 통계 정보,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 좀 있는 정보들도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 요거는 그 코드를 좀 변경하셔가지고 46개 채널을 좀더 맞추거나 해가지고 공공 데이터로 충분히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패치 구조는 구글 같은 경우 이제 가변 해상도로 이거를 패치를 무시를 했는데 저희는 여기 패치 구조를 8x8로 이제 고정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다음에 인베딩 차원 같은 경우에 네, 512를 인베딩 목표로 잡았어요. 구글 같은 경우 훨씬 더 인포메이션을 많이 남기려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256으로 저희는 했습니다. 좀 더 작게 잡았고요. 256도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더 줄이셔도 되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마스킹 비율은 똑같이 75%. 이거는 이제 VIT 쪽에서는 거의 정석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이제 전지국 균일하게 썼는데 저희는 패드 토큰을 좀 써가지고 학습을 좀 빨리 하려고 하는 목표였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습률은 뭐 네, 비슷비슷하게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학습은 네, 과적합 증어 없이 잘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결과물을 제가 잠시만요. 네, ev.빅벨.co.kr 9039 상공이라고 하는 서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시면 지금
실은 수도권만 가지고 학습을 하긴 했어요. 인천, 서울, 경기 지역만 가지고 학습을 진행한 거고요. 이렇게 학습이 완료되어 있는 아까 그 이제 헤비 인코더라고 하는 이제 가중치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달을 해서 그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출력해 달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한 격자마다 각각이 컬러로 나와 있는데 이 컬러 데이터는 실은 어 아까 256차원의 벡터 공간 안에서 결국에는 이 모든 픽셀들이 이 모든 100바이브의 격자들이 다 각자 이제 256차원의 그 벡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벡터들 간에 제가 이제 K-민즈라고 하는 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서 뭉쳐있는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실은 요 네이밍이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수도권만 분석할 때까지는 네이밍이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하니까는 별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래도 구분하는 목표로서 이제 보여진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마 서울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서울하고 뭐 이제 요런 그 인천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공단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도심권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하고 이제 한국 영상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는데 이 같은 색깔에 있는 픽셀들끼리 어떻게 보면 그 256 차원의 벡터에서는 동일한 성향을 띠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인구가 똑같다거나 뭐 직장 인구가 똑같다거나 하는 차원은 아니고 순수하게 그 8x8의 패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마스크드 된 영역을 예측하기 위한 노력에서 어텐션 모델을 구성을 했을 때 이 결과물이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은 디코더를 통과하게 되면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예측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분홍색 초고밀 역세권이라고 그때는 네이밍을 붙여놨는데 초고밀 역세권으로 보여지는 지역들이 이렇게 지방으로 가더라도 네, 지역별로 다 존재를 합니다. 대전이나 이제 도심권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라벨링 없이 순수하게 격자에 우리가 부여한 데이터만 가지고 전국을 굉장히 균질한 형태로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한두 개 격자들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지역 검색이라고 해서 제가 넣은 게 여기 만약에 이 픽셀을 잡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픽셀에 대한 벡터 데이터는 그 8x8 패치의 모든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서 하나의 256 벡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유사도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것과 유사한 픽셀들이 이게 쭉 나열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당연히 주변부에 있는 친구들도 같은 이제 픽셀을 가져가는 거니까 이제 주변부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유사도가 높게끔 나오긴 하고요. 좀 건너뛰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건너뛰어서 예, 요 정도까지가 이제 유사도가 나오고요. 만약에 인천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을 이제 유사도로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런 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멀리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천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디코더를 통과했을 때 거의 유사한 환경으로 그려낼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나 네, 이런 지역이나. 근데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이제 시설이나 설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연령대별 인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직장 인구라든가 카드 소비라든가 이런 데이터까지 다 포함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만 해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메뉴를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생활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령 저희가 인천 지역에 네, 인천 지역만 놓고 인천 지역에 있는 픽셀들만 다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픽셀들만 다 불러오면은 모든 픽셀들이 이제 256 차원의 벡터를 가지고 있을 건데 그 차원을 가지고 원래 아까 수도권에서 클러스터링 한 게 아니라 새로운 클러스터링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가령 나는 세 개의 클러스터로 여기를 다시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은 요 빨간색의 클러스터가 있고 초록색의 클러스터가 있고 이제 파란색의 클러스터가 존재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인구 데이터랑 이제 하우징, 에이리아 이런 게 이제 빨간색이 갖고 있는 특징하고, 네,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요 클러스터랑, 네, 요 빨간색 클러스터랑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밑에 클러스터가 빨간색만 보여주네요. 초록색, 네, 초록색하고, 그다음에 파란색하고, 네.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르게 나오죠. 이게 세 개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저희가 뭐 15개 정도로 클러스터를 다시 진행을 해보면 이제 지역들이 굉장히 세분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클러스터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인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픽셀의 정보를 보여준 건 아니고요. 클러스터 10에 속하는 이제 픽셀들을 전부 다 타겟팅해서 보여준 거고, 여기에 요 옆에 보시면은 네, 이런 지역들은 확실히 이제 거주 인구, 그 다음에 주택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뭐 대구로 이동해서, 네, 분석하거나, 이제 대전으로 이동해서 분석하거나, 되게 손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제 그 헤비 인코더를 학습하는 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학습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이 인코더를 가지고 지금과 같이 전국을 비교를 하거나 어떻게 활용하더라도 굉장히 손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아시겠지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이거 말고도 뭐 DB 스캔이랑 여러 방식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다차원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좀 다양한 형태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토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구름 대표님이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런 모델을 만들고 분석이라든가 그걸 진행하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매우 기술적으로는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지명 토론자이신 이재승 교수님께 토론을 듣고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실 때는 여기 대화창에다가 그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순서대로 질문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도 질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음, 사실 요즘에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잖아요. 이제 AI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AI 집어넣을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정제해서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저도 뭐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중에서 재미있는 대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보다가 보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에 있었던 비지도학습 계열 모형들 있잖아요. 네. 아주 심플한 모형들.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비지도학습 계열 모형들하고 지금 이 VV백이라는, 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을 때랑, 그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고, 그 학습시키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떤,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워낙 용어들이 막 혼재되다 보니까 이 비지도 학습이라는 영역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전통적인 심플한 비지도 학습은 실은 이 지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답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이라고 우리가 취급을 했었고요. 이제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인풋의 공간만 존재하고 그 공간 안에서 서로의 포지션에 대한 위치에 대한 그러니까 벡터 공간 안에서 서로 가깝냐 뭐냐 방향성이 유사하냐 아니냐 이 정도만 비교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잡았던 게 비지도 학습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형태는 이제 정답지가 다 있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실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과 같은 지도 학습 방법이긴 한데 이 지도 학습 방법에서 뭐가 추가된 거냐면은 이제 차원 축소를 목표로 만들어진 지도 학습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토인코더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정답과 정답이 있는 유넷 모델이라든가 오토인코더 모델 같은 경우에 내가 보여지고 있는 인풋은 있는데 얘가 라벨이 없어. 근데 이 인풋하고 똑같은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굉장히 압축도를 높여가지고 인포메이션을 축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정도 차원의 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니었어 라고 보는 거거든요. 가령 이미지 같은 경우에 모든 픽셀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을 다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너무 그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은 배치인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게 이제 오토인코더 모델인데 여기 한 단계 더 나간 게 지금 MA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오토인코더가 아니라 아웃풋의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서 이미지를 마스킹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비지도 학습일 수밖에 없는 데이터셋을 지도 학습 수준으로 뛰어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의미를 만들어내느냐라는 거를 목표로 만든 건데 그게 지금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말씀하셨던 영역에서 쭉 전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벨링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까지 학습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걸 다 비지도 학습의 영역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지금 MA라고 하는 마스크드 러닝이 거의 끝판왕, LLM도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까지 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 MA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뭘 얻어낸 거냐면은 실은 이거는 차원을 축소할 수 있는 역량을 얻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차원을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는데 그 차원이 축소된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다양한 면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서는 아,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건 되게 단순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추상화하고 단순화하는 과정을 기계적 수치로 바꿔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S2백이라든가 지금 제가 만든 이제 BV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차원의 데이터를 쭉 압축해서 어떻게 더 우리가 단순한 데이터로 만들어서 맥락적으로 좀 비교하면서 편하게 쓰지라는 정도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채팅창에 뭐 벌써 질문 주셔가지고, 어, 한번 보이시나요, 대표님? 네. 채팅창. 네. 대표님, 그 저기 그 아까 그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 채팅창에 그 질문하신 순서대로 그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소령 사회 인구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SOC 파악하고 학교로 돌봄 시설을 직결시키는 연구제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고령 인구의 생활권의 선별적 도형론과 핵심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좀 어, 어려운데요? 제가 네, 질문한 사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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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대 건축과 교수여서, 네, 네. 조금, 도시 차원의, 좀 지혜가 필요해서, 아, 이걸 듣게 됐는데요. 네네. 제가 볼 때 이거 클러스터링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어떤 학교가 폐교되고 어떤 학교를 살려서 이거를 집결시키느냐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데이터에 물론 행안부 데이터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믿음이 갑니다만 다른 액티비티들은 집안에 숨어 있는 초고령 인구들 그리고 특히 돌봄에 관련되는 여성들의 이 집결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데이터 미싱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음, 교통카드도 안 쓰고 뭐 차량도 통행 안 하는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보정이 되는지 저 뭐 서울시 빅데이터 가지고 하면 뭐 보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 제가 좀 도움을 받아서 제가 큰 작업을 조금 더 단순하게 한 다음에 건축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하고 싶은 입장에서 좀 방향을 못 찾고 있어서요. 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도움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여쭤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스크드 러닝을 하는 방법에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작게 해서, 지금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만 학습해서 전국을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형태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학습에 쓰일 수 있는 영역에서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요. 이제 전국에 걸친 영역은 좀 더 듬성듬성이나 아니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데이터들을 이용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학습된 인코더 자체에서 맥락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아까 그 디코더까지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수치가 만약에 초고령 사회 관련돼서 데이터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데 다른 영역들의 데이터들은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조사한 영역에서는 그들의 관계가 이미 해석이 돼 있거든요. 가령 이 지역에 이 정도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결제가 안 잡히고 있으면 이 부분은 실제 조사해 봤더니 이제 초고령 인구들이 그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제 학습이 된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다른 지역에 빗대어 보면은 그 비어 있는 공간들을 역으로 이제 채워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맥락상 이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그 임베딩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적정한 이제 그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영역들을 마스크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마스크드 된 영역을 이제 추론하는 모델들을 이용해서 전국의 현재 현황을 좀 더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특정 인베딩 영역에서 이 보행로라든가 이런 어떤 선별적인 그 실제 어, 시설들이 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역할을 했던 결과물을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내는 서치 엔진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 분은 그 괜찮으시면은 그 뭐지 그 화면을 켜고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그 질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창효 교수님. 예. 네, 제가 질문 드렸고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뭐, 구글에서 제가 찾다가 논문도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서는 그 800m 단위의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신 학습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조금은 더 작은 단위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혹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우선은 만약에 이제 800을 썼던 이유는 저는 100바이 100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최소 격자다 보니까 제가 이제 800 정도는 써야지 75% 마스킹에 대한 이제 25% 룰을 좀 살려내려다 보니 이제 이렇게 썼던 거고요. 어, 고민됐던 거는 이제 패치 영역까지도 이제 마스크드 영역으로 같이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거는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시도된 알고리즘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만약에 격자 자체를 뭐 10바이 10이라든가 50바이 50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격자의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매칭하는 방법론이 대부분 추정이다 보니까 그 추정 과정에서 오류율이 좀 생각보다 높아져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밀도의 원천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규모든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스크드 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의 구조상 최소한의 패치 규모는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100바이 100이 아니라 더 정밀한 데이터를 쓸 수 있다고만 한다면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1시까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 지금 질문을 주셨거든요. 두 분 네. 질문 주신 분 간단하게 질문 주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민 교수님 지금 가능하신가요? 음, 네, 네. 그러면 바로 대표님께서 이 질문에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 분야 데이터에서 벡터의 데이터 격자, 레스트 단위의 데이터로 변환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 준비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큰, 아까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제 데이터들 중에는 지금, 비식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동이나 법정동 단위로 발표되는 데이터들이 적시성이라든가 이제 데이터의 수준은 굉장히 깊고 빠른데 대신에 이제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이제 격자로 100바이 100으로 발표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분기 단위로 발표가 되고 실제로 발표된 데이터 자체도 가령 행안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아파트의 전체 주민이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격자에 다 모여 있거나 하는 이슈들도 아직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든 거는 당연히 건물이나 우리가 행정체계 자체가 이제 격자에 딱 맞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에 이거를 뭐 반으로 잘라서 배분할 건지 그거에 쉐이프 모양에서 이제 겹쳐지는 영역을 할 건지. 근데 실제로는 가게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추정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고요. 큰 건물일수록 실은 이 추정 과정이 되게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뭐 소득이나 소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저희가 쓰는 카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 CB 데이터다 보니까는 가맹점 단위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부담은 없는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제일 부담스러운 게 본사로 이제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다 보니까 지사라든가 아니면은 비신고 대리점 같은 곳에는 분포되어 있는 가령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전 이마트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다 이제 본사로 이제 국민연금 데이터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하는 게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공공 데이터만으로는 안 되고 생각보다 이제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네, 음, 마지막으로 저기 지금 화면에 지금 그 계시는데 최성진 교수님 질문하셨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 영남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성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근데 보면서, 비슷한 고민을 아마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AI 연구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정보라는 게 일단 가장 기초 토대가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가 이제 AI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미지를 보면서 부모 셀로 만들고 그 차일드 또 셀을 조작하고 46개 패치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그 수도권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지방에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수도권은 이제 정보의 양이나 이런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지방의 도시들은 뭐 또 큰 도시 말고도 특히 작은 도시들이나 이런 곳은 이런 정밀도도 좀 아무래도 낮고 또 정보의 양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방 도시가 다 정보를 이제 최적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연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족한 정보로 생겨나는 정보의 어떤 불균형성이나 편향성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 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뭐 저희도 실무적으로 고객사들이 지방에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스파시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설계 기준일 뿐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46개의 인풋 채널 자체가 굉장히 도시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거주 인구라든가 이런 직장 인구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이제 도시에 좀 집중된 데이터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뭐 농식품부나 이런 데랑 할 때는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위성하고 항공 영상을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기후라든가 이제 그 기상청 데이터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GPS 데이터라든가 좀 이제 그 지역에 맞는 데이터로 그 저희가 지금 구성했던 이 46개 채널을 무엇으로 구성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46개 채널의 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동안 봐왔던 관점들에 대한 다양한 채널링이거든요.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압축된 전문가분들은 실은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압축해서 이 지역은 이래, 이 픽셀은 이런 픽셀이야라고 결정 지을 수 있지만 실은 기계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기계가 이 MA랑 이 VIT라고 하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서 그거를 한 번에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됐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줘야 되는 거는 이 46개 채널 이거를 70개로 해도 되고 100개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채널을 어떤 거를 전달해서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 발견된 의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걸 도출하기를 원하는지가 결정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이 46개 채널을 아까 보시면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서 질문 주셨듯이 약간의 오류치들이 있더라도 공간적으로 좀 많은 공간들이 학습에 참여하게 되면은
압축률, 아까 256 그 벡터라고 한 그 압축률을 더 많이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어, 이상치들을 좀 버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상치를 좀 버리는 방식으로 이제 압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상식선에서 통하는 수준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거를 축약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방이 목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지방에 이제 대부분을 다 패딩 처리했는데 이걸 다 살려가지고 다시 이제 46개 채널의 데이터를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1시간 정도 예정을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끝내기 전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런 다양한 연구를 또 하고 있는 박사님이 옆에 지금 계셔가지고 지금 최수범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끝내기 전에 구름 대표님께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뭐 요즘에 그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에서 도시와 관련돼서 해주실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또 요즘에는 또 뭐 각 분야별로 뭐 파운데이션 모델, 월드 모델을 말하고 있고 이제 도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와 지금 발표하신 거라든가 현업에서 힌트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효수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의 최수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재밌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하면서 워드2 벡터라는 기능을 써서 이제 단어와 단어의 상관관계를 네트워크 같은 걸 이제 보면서 분석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와 비슷하게 지리적인 공간 정보와 여러 가지 그 해당 픽셀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축약을 해서 디코딩으로 이제 축약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클러스터링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우 데이터를 이용한 거 말고 이렇게 디코딩으로 이제 축약을 한 다음에 분석했을 때의 장점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디코딩으로 이제 인풋을 만들어 놨으니까 인코더로 새로운 또 어떤 가상의 아니면 또 혹은 또 미래의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미래의 특정한 그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음, 그,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벡터화하는 과정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현상을 46개 채널로 저희가 눈으로 본 거고요. 그러니까 현상을 본 거고, 그 현상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 수치로 바꾼 거를 지금 이제 벡터화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뭐 맥락화 했다고도 하고 레이턴트 베리어블화 했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들의 분포를 볼 필요는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46개 채널의 8x8 패치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보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에서는 그냥 색깔로만 표시가 됐지만 그들이 실제로는 이제 클러스터 공간 안에 보면은 어디 막 모여 있기도 하고 뭐 저 지역은 전혀 없기도 하고 막 이런 형태를 띠거든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공간은 어떤 공간 안에 이제 모여 있는 집단이고 그것만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가상의 공간을 그렸는데 그게 이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는 벡터 위치를 찍는다거나 하면은 이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데 왜 불가능하지? 이런 거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가상의 이제 벡터들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된 영역들이 다시 그려졌을 때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시뮬레이션은 될 수가 있고 미래까지 가려면은 실은 이제 이 앞뒤의 시계열적 패치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은 다음 단계까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가 늘 주장을 하는 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조립식으로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뭐 프리트레이닝 된 거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이거를 또 결합해서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상상력을 가미하는 만큼 얼마든지 확장해서 쓸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논리 구조라든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만 가지고 좀 쓰면 말씀하셨던 다양한 상상을 얼마든지 표현하고 논리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끝나기 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대표님께서 정리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한마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생각보다 저도 처음에 읽고 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좀 다급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유를 했었고요. 또 때마침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거의 매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시 쪽이나 국토부 쪽은 제가 지금 공공 AX를 담당하고는 있진 않아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AI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으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은 국내에 정말 기술력 자체를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정말 AI나 교육에서도 AI, AX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누구보다 앞서서 공공에서 AI, AX를 무조건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실은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는 지금 법에 대한 개정부터 그다음에 뭐 모든 부처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뭐 R&D 사업까지 다 지금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활동도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또 AI나 뭐 이런 쪽으로 관련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또 전략위원회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지금 전 직원이 에이전트를 다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 학생들 포함해서 여러 학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많이 고민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특히 저희 도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아까 이재성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좀 더 체계화해가지고 저희가 연구뿐만 아니라 진짜 활용에 이 데이터 활용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들이 계속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마치기 전에요. 이재승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안 주셔가지고, 최근에 아, 중요한 또 예.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이재승 교수님께서 하고 끝내는 걸로 아, 하겠습니다. 네. 예. 뭐, 너무 좀 재밌는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공지능위원회도 계시지만, 이제 저희 분야에서 계속 AI를 활용을 하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데이터들도 굉장히 복잡하고,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거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연구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